Less muon, better flavor. 아마 오늘 제가 쭉 강연을 하면서 저 muon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muon이 적으면 flavor 무슨 뜻이죠? 자, 오이씨, 나 지금까지 이 질문을 했는데 풍미라는 단어로 바로 답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 풍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저 flavor라는 단어를 풍미로 해석을 하지만 입자물리라는 사람들은 입자의 특성을 포괄시켜서 particle flavor라고 부릅니다. 즉,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뭔지는 모르겠는 저 muon이 적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입자의 특성을 잘 연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전 세계 지하실험실 연구자 중에 내가 처음으로 이 문구를 만들었어요. 나는 이게 논문 한 편 쓴 것만큼의 만족도를 느꼈어요. 자,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진하고 이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지하 1000m에 있는 실험실의 메인 복도하고 내년쯤에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연구를 준비하려고 뚫어놓은 거대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미랩에 견학을 온다면 저 시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들어봐도 이 아저씨는 핵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핵입자 물리학 어떻게 연구하나? 그거부터 알아야겠죠. 입자 물리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거 혹시 들어봤어요?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LHC.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둘레 길이 27km짜리 거대 가속기입니다. 얘는 아까 우리가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라고 했죠. 걔를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이렇게 쪼갭니다. 양성자 하나가 나왔어요. 양성자 하나가 저렇게 계속 가속이 되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양성자가 또 가속이 됩니다. 언제까지 가속을 시키냐?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할 때까지 계속 가속을 시켜요. 저렇게 끊임없이 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검출기 한 가운데서 충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서 가속되어 왔는 양성자는 우리가 구축해 놓은 거대한 검출기 가운데서 저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쪼개지면서 저렇게 수많은 파생 입자들 그리고 수많은 방사선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얘를 쭉 다 둘러싸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들어봤죠? 당연히 우리가 양성자 두 개를 충분히 가속을 시켜서 충돌을 시켰으니 우리는 여기에 얼마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압니다. 그 말은 이 반응 이후에 저 검출기에서 측정됐던 모든 입자와 방사선들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 전과 같아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둘레 길이 27km짜리 저 가속기를 가지고 저렇게 거대한 설비로 얼마나 거대하냐? 이만큼 거대합니다. 아까 그 가속기가 충돌했는 그 검출기를 둘러싸고 있는 검출기가 얘예요. 여기 아저씨가 서 있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검출기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아틀라스 검출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반응과 저 거대한 설비를 가지고 뭘 봤냐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얘를 봅니다. 이건 실제 핵입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에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언제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원래는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이벤트 숫자의 분포가 가운데 뻥끗 솟았죠. 그 말은 저기에 어떤 현상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개입이 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뭘까요? 바로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H가 두 개의 감마로 같다. 즉 감마가 뭔지도 모르겠고 H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 입자가 결국은 붕괴돼서 두 개의 방사선으로 분리가 돼서 저렇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걔가 바로 힉스입니다.
힉스 입자 들어봤어요? 힉스 입자 처음 들어봅니까? 얘들 진짜 과학에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아, 자, 저 힉스 입자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 그 둘레 길이 27km의 가속기를 만들고 그 무지막지하게 큰 아틀라스 검출기까지 만든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여기 있는 이 표는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표도 본 적이 없어요. 과학에 관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인데, 이 표는 요 H, 힉스를 제외하고 요 표는 196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표에 있는 입자들은 뭐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표입니다. 6개의 쿼크가 있고 6개의 렙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전자, 아까 첫 페이지 타이틀에서 봤던 뮤온, 그리고 타우라는 입자가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중성미자들이 페어로 있고, 그리고 이 입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에 개입되고 있는 입자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표를 완성하면 이제 전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표가 완성이 되려면 얘네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량을 전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20세기에는 못 봤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줬던 영상에 그 거대한 가속기를 찍고 그 거대한 검출기를 통해서 마지막 얘까지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이 표는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그럼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자 물리학자들의 오만함이었어.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에는 총 몇 개의 힘이 있습니까? 오케이.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4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고 물리학자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4가지 힘을 아름답게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싶어요. 왜? 자연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겨 있을 수가 없다.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는데 결국 쟤를 완성해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뭘까요? 중력. 저 중력을 통합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중력과 관련된 녀석인데 이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윈프.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저 표준 모형이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자, 과학자들은 특히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끊임없이 맛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도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지,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될 리가 있나? 그래서 현재 가장 유력한 우주론에 따라서 우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서 보여줬던 표준 모형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질량체 블랙홀이 있고, 별들이 있고, 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류가 그런 시각 정보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관측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봤더니 현재 유력한 우주론이에요. 아직 법칙이 아닙니다. 이론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한 거는 전 우주의 5% 정도다.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다크라고 부릅니다. 모른다는 의미에서 다크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애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걔가 뭐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질량이 있고. 그러면 질량이 있기 때문에 걔를 물질이라고 불러서 다크매터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로 보고 다크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새로운 숙제를 얻었고 우리는 이제 쟤들을 또 보려고 노력합니다. 보려고 노력하는데 뭔지 몰라. 다크니까. 에너지는 진짜 접근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니까. 굉장히 약한 중력도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걔를 못 보는데 다크 에너지를 어떻게 봐요? 그래서 힌트가 있는 다크매터부터 접근합니다. 그래서 다크매터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천체 현상들을 관측해서 봤더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겠구나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얻게 돼요. 보면 다크매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은하계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 은하계의 회전 속도는 다크매터가 있을 때 같은 회전 속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훨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관측된 애들만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어떤 질량체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저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자, 지금 내가 조명을 켜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 중간에 거무스름하게 뭐 희끄무리하게 뭐가 있어요. 자, 이 현상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와씨,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뭐죠? 아니,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중력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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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중간에 뭔가 거대한 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천체 현상이 존재해야 되죠. 그럴 수 있는 천체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블랙홀. 블랙홀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랙홀을 같은 거대한 어떤 질량체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이 중력 렌즈 효과가 자주 발생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운데 블랙홀이 없어. 근데도 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측이 안 되는 거대한 질량체가 이 가운데에 분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야만 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될 테니까. 이렇게 암흑물질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자, 암흑물질이 존재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암흑물질을 탐색하기 위한 수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이곳 IBS의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의 지하실험연구단에서 암흑물질 그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라고 불리웠던 이제는 좀 애매한데 한때는 굉장히 유력한 입자라고 불리웠던 이 윈프라는 입자를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연구를 쭉 진행해왔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윈프라는 입자 딱 봐도 대문자로 다 써놨으니까 약자겠죠. 플레임은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입니다. 내가 왜 저거를 엿던이라고 말을 붙이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얘를 관측하고 얘에 대한 모델은 굉장히 무거운 입자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정도 무게까지 가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더 낮은 에너지 쪽으로 관측을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높은 에너지는 당연히 안 보이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의견이요. 이거 오피셜 아닙니다. 나는 매시브를 뺐으면 좋겠어. 무겁진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스탠다드 모델에서 어떤 페어를 이루면서 딱딱딱딱 붙어있던 중성미자라는 녀석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 입자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중성미자는 지금까지 아까 그 스탠다드 모델에서 질량이 있는 입자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는 걔는 질량이 0인 입자였어요. 처음 스탠다드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중성미자의 질량은 0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표준 모형을 계속
채워가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험이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서 일본에 있는 지하실험과 캐나다에 있는 지하실험이 중성미자가 질량이 0이면 안 되는 직접적인 현상들을 관측해요. 그렇게 노벨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만 알아요. 그 외에 그 질량이 얼마인지, 그 외에 아까 내가 처음에 입자들의 특성을 다 포괄시켜서 플레이버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뉴트리노 플레이버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얘는 그냥 0이 아닌 질량이 있다는 것만 알지 나머지를 몰라서 그 세부 특성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한국에서 양양에서 지하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양에 양수발전소가 그때 만들어졌고 그 양수발전소 터빈을 넣기 위한 공간을 구축하고 있던 과중에 이분들이 실험할 수 있는 공간 100제곱미터 해봤자 얼마 안 되겠죠. 100제곱미터 아마 이 방이 100제곱미터가 좀 되려나?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 실험실 하나 지어놓고 암흑물질 탐색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썼던 검출기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이 양양 지하 실험실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 600m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실험이 진행됐고 10년이 지나서 이 연구 그룹이 지금 IBS의 지하실험 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연구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해요. 2배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중성미자 특성 연구를 위한 또 팬시한 어떤 검출기를 설치해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벌써 히스토리가 길죠? 그렇게 새로운 히스토리를 이제 쓰려고 해요. 자, 2003년부터 양양 지하실험실을 계속 운영했으면 작년이 20주년이죠. 아까 그 사진이 20주년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들이 20년 동안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은 요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연구자들을 트레이닝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저희 조직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양양은 아까도 봤다시피 확장을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이 300제곱미터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연구 기술은 월드 클래스하고 비빌 수 있는 정도인데 이 규모를 키우려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성능은 어느 정도 이제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양에서. 그래서 아예 새로 팝니다. 땅을. 그래서 새로 파서 만든 곳이 바로 강원도 정선 신동읍에 위치한 예미산 아래 지하실험실을 새로 만듭니다. 그렇게 얻어서 자, 면적은 여기다가 면적은 안 썼구나. 3000제곱미터. 아까 양양이 둘 다 합쳤을 때 300제곱미터죠. 그래서 실험 공간만 따졌을 때 3000제곱미터, 총 면적은 10,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모습은 실제 우리 예미랩은 한덕철광이라는 현행 광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꾸불꾸불한 개미굴 같은 게 바로 한덕철광의 갱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옆에 일자로 쭉 뻗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연구할 때 타고 들어갈 승강기가 내려가기 위해 그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뚫은 수직 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서 여기 보면 수직 갱도부터 해서 저 개미굴까지는 이미 한덕철광이 다 뚫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로 파왔습니다. 800m 정도 더 파서 예미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아까부터 계속 지하 얘기하고 땅속 얘기하고 입자 얘기하고 왜 땅속이냐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본 적 없죠. 이게 뭐냐면 우주 방사선을 원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눈에 보이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대충 일러스트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우주 방사선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우주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 처음에 빅뱅에서 시작했고
그러면은 우주에서 막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걔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원소가 뭡니까? 수소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수소, 특히 그 수소의 원자 핵, 양성자죠. 엄청 많아요. 걔네들은 완벽하게 비어있는 우주를 끝도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왜? 걔네들은 생성됐을 때 카이네틱 에너지를 어딘가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다가 뭐를 만났냐? 지구 대기권을 만나요. 지구 대기권은 비어있는 우주 공간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아까 우리가 가속기에서 봤죠. 때리면 팍 퍼지는 거. 그게 대기권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주를 떠돌고 있던 양성자가 지구 대기권에 있는 공기의 원자 핵들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파생입자들이 만들어져요. 대부분의 파생입자들은 평균 두께 10km의 지구 대기권을 뚫지 못하고 그 안에서 멈추거나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눈으로 봐도 몇몇 아이들이 지표면뿐만이 아니라 땅속까지 뚫고 들어가죠. 바로 얘네가 첫 페이지에 나왔던 레스 뮤온의 그 뮤온이라는 입자들입니다. 얘네들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손바닥을 펼치면 이 가로 세로가 한 10cm 면적이 되죠. 여기에 지금도 초당 하나씩 지나갑니다. 하루면 몇 개? 요 면적의 지표면에서는 하루에 86,400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뮤온은 암흑물질 탐색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방해 요인이 되고 우리가 중성미자 특성 연구에는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암흑물질 탐색 실험도 그렇고 중성미자 특성 연구도 그렇고 딱 봐도 그 현상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얘가 이 면적에 하루에 86,400개씩 오고 있으면 얘 때문에 걔를 못 보겠죠. 그래서 땅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미랩이라는 걸 구축할 때도 목표는 첫 번째, 깊이 1000m 이상을 확보한다. 왜? 그러면은 양양에서보다 우리가 4배에서 5배 정도 더 좋은 뮤온 감소 효율을 얻을 거니까. 그리고 그 정도 효율만 더 얻어도 나머지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 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미랩의 진짜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전 세계 선행 연구 그룹들하고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결론은 나는 이런 거를 예미랩에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놀이터죠. 예미랩은 과학자들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4시간에 연구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다 써요.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연구자가 됐지만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난 최소한 예미랩에 와서만큼은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 중학교 3학년이랬죠. 16살인가? 대략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 16년 정도 남았습니다. 16년 뒤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이 예미랩에 와서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